그 종합 토론에는 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그 해운 경영을 하시는 한종길 그 박사님을 모셨고, 또 우리 구자연 그 KDI 또 연구 부장님을 그 모셨습니다. 뭐 종합적인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유민철 PD님은 또 조선 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전체적인 오늘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정길 교수님 좀 앞으로 모셔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정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신 것들 중에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또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장세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컨테이너 선사들의 대규모 이익금을 어디다가 쓸 거냐. 사실 지금 이게 경기 사이클이 장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 차이나 에펙트에서 다 경험했던 바고, 이게 언제 끝날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써야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궁금해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에서 봤던 그런 경험상 한진해운의 그 위기의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고성가의 선박을 확보했고 또 고용선료를 지불하는 선박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HMM 보고 있는 돈으로 배 사라 라고 하기에는 지금 성과가 너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용선료도 너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뭘 할까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한다면, 저는 우리가 한진해운이 파탄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는 유형의 자산, 그 중에서도 터미널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다면 미국 서안이나 미국 동안 그리고 북유럽과 같은 대륙의 관문 지역에다가 전력 터미널을 확보하는 것, 아니면 싱가포르나 파나마 그리고 지중해 알제시라스 같은 그런 곳이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가 글로벌 초크 포인트라고 불리는 지역, 그리고 일본, 베트남, 중국과 같은 글로벌 제조 거점, 앞으로도 그 제조 거점이 될 만한 곳, 이런 곳에다가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터미널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식의 투자가 나중에 선사가 경기가 좀 변동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유형의 부동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저는 있는 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주주에다 환원을 해야 한다, 뭐 뭘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 전체의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호준 부장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뭐 한두 달 뒤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걸 한 2000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차이나 플러스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동남아로 제조 거점을 옮기는 탈중국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해상 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 그리고 무역량, 그리고 해상 물동량 사이의 연관관계를 시계열 분석을 하면서 이게 몇 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해상 물동량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은 해운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 기업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최덕님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컨테이너 선 운임 예측입니다. 기존의 컨테이너 선 운임 예측은 대부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선목 수요가 얼마나 되고 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조선소들에서 배를 얼마나 찍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아주 유명한 경기 예측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실제로 돌아서서 보면 맞는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항만 혼잡도 그래서 글로벌 정시성을 포함한 그리고 경기 뭐 이렇게 항만 봉쇄라든지 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뭐 이 수혜저 봉쇄라든지 이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돌발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기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그래서 에스모 회사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한 지난 3년간 거의 90% 이상을 거의 정확도를 가진 경기 예측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공개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에스모사하고는 끝나가니까 에스모사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다 사주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해운업계나 이런 쪽에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연구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사 자체에서 경기 예측을 하는 것은 선사가 정확한 경기 예측을 한다는 것은 선사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사에서 그 누구도 경기 예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잘못했다면 그 사람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꽤 대형 전기 선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경기 예측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스크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려고 한다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또 경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KMI도 그렇고 뭐 또 해양진흥공사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업계에서 그 기관들에서 하는 경기 예측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자간 경기 예측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좀 업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한일 항로, 한중 항로, 동남아 항로의 선사 간 공동행위가 과징금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이 불법적인 걸로 공정위에서 보고 있는 것들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 갖다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이게 과징금을 매길 만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 그 연구를 하고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해보니까 선사들의 공동 행위보다 실제로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항로 안정, 그러니까 운임 안정화 지도 노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중국 정부에서 마이너스 운임 금지라고 하는 지도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일중 항로에다가 내리는 건데 그 일중 항로에 내렸던 그 지도가 이뤄지고 난 뒤에 그 이후로부터 한중 항로,
한일 항로,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 항로, 한국 동남아 항로, 그다음 중국 동남아 항로의 운임이 모두 다 유사하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들이 그러면 그런 공동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올렸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선사들의 이익하고 그다음에 그 운임 지수하고의 변동 관계를 상관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건 마이너스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은 동남아 운임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것 가지고는 거의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매우 낮은 운임 수준에서 항로가 안정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의 화주들이고, 그리고 공동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그 공동행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모국 정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것은 선사가 아니라 모국 정부에다가 과징금을 공동행위를 조장했기 때문에 모국 정부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은 우리 자료가 제출됐는데 우리 구자현 KDI 연구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부장입니다. 줌에서 세종시에서 줌으로 화면에만 뵙다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참고용으로 보내드렸는데 인쇄를 하셔서 되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조선업본 해운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원을 종합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연구기관 이름은 멋진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제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선업에 입문을 하게 된 건 2015년에 이제 조선업 큰 위기 있을 때에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랑 같이 고민해서 가면서 이제 연구를 조금 했었고요. 해운업은 이제 작년에 문영 교수님 책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바다 저장에 대해 초청해 주셔서 이제 그때 참석하면서 해운업에 입문을 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미나 토론을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아침에 조금 자료를 만들어 본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정권 바뀌고 바로 전에 그리고 이제 대선 바로 전에 바로 후에 이제 기재부랑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기재문에 정책조정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전에는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조선업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바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좀 해운업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특히 이제 해운업이라는 게 이제 해양수산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텐데 기재부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를 좀 하고 왔고 제가 이제 이 분야를 많이 몰라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된 걸 가지고 기재부 가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해양조선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재부랑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마 이번에 국정과제 안에 스마트 물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뭐
저한테도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정부랑 많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자료를 작성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과 해양업을 해운업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게 저도 보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 표가 조선업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액 80조에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0조죠. 그래서 요 매출액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조선업이 조금 역할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볼 때에 역할이 줄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운업 같은 경우는 39조에서 이제 26조 정도로 해운업도 이제 많이 줄은 걸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각 업계에서는 우리 업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산업 쪽에 자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우리 업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노직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요 숫자만 보고 높으면 정부 입장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에 자원을 배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숫자가 많이 좋아졌지만 이 표는 이제 영업이익 혹은 적자를 보면 조선업은 데피니트리 굉장히 이제 볼라타일이 심하지만 이제 적자의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흑자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해운업 같으면 이런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더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조선해운 물류 발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좀 고민을 해봤던 게 결국 이제 조선업은 저도 이제 정보부처에 가면 늘상 얘기하는 게 전 세계 1등하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지는 않다. 메이비 반도체 디램 부분하고 결국은 선박권주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럼 1등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좀 고민을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정부 관계자들한테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조선업이 어려웠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렵지만 결국 탄소 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조선업은 제가 역사를 이제 봤는데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이 넘어오는 계기를 보면 이걸 레거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조그만한 이제 조선소 유럽 같으면 이제 선대라고 해서 이제 강물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별로 나머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선소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소 그 오포만 그다음에 이제 울산과 문경 굉장히 크잖아요. 그 설비를 대형화할 수 있었던 거가 경쟁력이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규로 기술 개발이 돼 있는 거를 빨리빨리 도입하는 것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큰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전환기에서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인구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조선업의 특징은 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노동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빼보면 인건비가 경쟁력 유지 수단으로 그동안에는 인식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건비를 가지고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특히 이제 앞에 이제 중대재해법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선업 면담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위험에 외주화라는 한 선이 있었잖아요.
그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은 더 위험한데 월급은 더 낮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에서 인력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에 비례하는 그 월급이라는 측면과 또한 이제 또 한쪽으로는 레이버로만 이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특히 그 자동화라든가 로봇 활용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해운업은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을 말씀하실 텐데 하셨는데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라는 건 이거는 당분간 적어도 10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도록 하는 그 순간이 지금 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국도 인구가 좀 줄고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령화되고 줄고 있어서 이 추세를 가면 2030 원래는 2030년 내외에 중국이 미국의 GDP 규모를 넘어설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뒤로 가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칩1을 허락을 안 하겠다. 그게 적어도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좀 심한 말로 들고 패는 그런 측면은 10년 이상은 갈 것 같고요. 그 10년 이상 동안 GBC가 RBC로 변화되는 부분, 또 코로나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결국은 저스트인 타임에서 저스트인 케이스로 그래 그 얘기는 결국은 예전에는 어떤 생산 기지에 대한 공급망을 하나만 관리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게 하나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적어도 2개 이상의 복수의 생산 기지를 글로벌 기업들이 확보를 한다고 치면 옛날처럼 GBC 체월의 체제에서 굉장히 이제 물동량이 많아진 이 체제에서 복수 체제로 오면 물동량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앞서서 이제 제가 강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지표 중에 재밌게 봤던 게 중국 비중이었잖아요. 6% 정도 한 10년 동안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 줄었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재현정 박사님 그 통계를 보면 코로나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더 늘었다라고 그러는데 비중을 놓고 보면 중국에서 수입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그 비중이 베트남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의 생산 기지가 중국, 베트남에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움직여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해운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 물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스마트 물류가 그냥 제가 너무 급하게 아는 건 이게 육해공을 다 어떻게 하면 스몰스하게 디지털 연결할 거라는 정도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 전문가들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요거를 가지고 정부랑 대화를 좀 저도 많이 하면서 정책 고민을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영역이 전문화되면서의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금융위, 해수부, 산업부 이게 다 이제 정책의 영역이 이제 분변화가 돼서 금융위만 해도 금융 이슈를 이게 다른 부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더 친숙한 가깝게 일하는 기재부의 역할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해양 선박금융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재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저희가 잘 서포트를 해서 어쨌든 이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원에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철 선생님 나와서 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그 작년 연말에 좀 이렇게 요 연구에 이제 들어와서 계속 그냥 강의 듣는 위주로만 이렇게 좀 하다가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원래 이 자리에 다른 또 훌륭한 분이 원래 이제 해주시기도 했다가 다른 일정상 저한테 좀 부탁이 좀 들어와서 김인영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오프라인으로 인사도 드릴 겸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저기 뭐 몇몇 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조선산업의 좀 안정화나 발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겸 이렇게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한 9년 조금 넘게 조선소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조선해양산업의 R&D 기획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 한 4가지 정도로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글로벌 뭐 코비드-19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라든지 해서 뭐 글로벌 그 공급망 이슈 이런 것은 뭐 해운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어서 뭐그 중복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그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영향하고도 또 연결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러시아도 지금 뭐 세계에서 지금 내추럴 가스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뭐 석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근데 이제 독일은 같은 상황을 좀 보다가 이제 러시아에서의 이제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그 자립하겠다. 최근에 그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른 이제 저기 뭐 유럽 국가들도 뭐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독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가속화하는 입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뭐 수소 형태가 됐던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 형태가 됐던 그런 이제 에너지 해상 운송하고 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저기 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수소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운송 관점에서는 그 해결해야 될 기술이 좀 저기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이프 사이클 단위로 해가지고 암모니아하고 상대 비교하면은 어느 게 우열이 지금 확실하다고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조선에서도 준비해야 될 기술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뭐 어떤 뭐 경제 상황, 어떤 뭐 정치 상황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운도 그렇지만 조선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산업 연구를 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뭐 저만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산업 이슈하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조선하고 해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연구하는 그런 이제 어쨌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조선산업의 지금 현재 수주는 많이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나 실제 이익도 거의 뭐 손실 쪽으로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뭐 이익을 내야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이익을 내야 또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데보다 또 저기 뭐 샐러리를 더 줄 수 있어야 그 저기 뭐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뭐 지금 추세는 뭐 친환경 선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환경 이제 규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친환경 선박을 지금 작년에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조선소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뭐 친환경 선박 이제 그런 수주가 많이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근데 늘어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인력 부족에 뭐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그 설계도 이제 설계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설계 인력을 보면 그 여러 이제 그 공정이 있는데 의장 설계라고 하는 뭐 저 시스템을 다루고 친환경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실제 자체 설계를 한 그 1세대 엔지니어들이 지금 50대들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 시점이 많이 됐고 은퇴를 이미 시작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가 자산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저기 뭐 생산도 우리가 대형화해서 이제 다른 일본에서 가져오게 됐다는 계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까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야만 그래서 설계에서 생산, 뭐 관리,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방식의 완전히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 조선업계가 정말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야 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뭐 온전히 저기 다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회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우리 업계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협력 체제인데요. 그 대형조선소들은 이제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몇몇 분야에서는 서로 이제 협회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좀 기획도 하고 협력을 하는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좀 생기고 있고요. 그런 협력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중소조선소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든 뭐 조인트 벤처가 됐든 어떤 그런 기관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좀 육성을 해야 될 필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릴 거는 저번에 제가 카톡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각 업체별로는 특히 이제 대형 조선소 3사 같은 경우는 각자의 단기든 뭐 중기든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을 만들고 로드맵을 항상 이제 만드는데 기업이 만드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조선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중소조선사 포함해서 기자재 업체 포함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업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비전을 좀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도 우리 선박 아까 뭐 투자 얘기도 하셨지만 선박 조선 쪽이 투자할 만한 그런 산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도 거의 끝났는데 우리 망에 오늘 한 50명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좀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코멘트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 예, 최수범 그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일을 하면서 계속 지켜봐서 예. 제가 따로 말씀하신 게 정리를 잘 못해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해운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전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아주 반가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영세 기업들이 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또 마음이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운 기업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요번에 이런 전문학적인 영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잘 환원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이상석 차장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차장님 계세요? 예, 보니까 저도 코멘트 하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고려대학교 그 본부에서 우리 정필수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좀 그럼 앞에 잠깐 나오셔서 하시고요. 그 안강원 대표님 곧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의 안정화라는 아주 큰 제목을 달고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분석도 하고 또 비교도 하고 또 대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물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는 각 붙어져 있는 기능들을 통합하고 또 그 통합하는 다른 구성 분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물류의 그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우리 구자연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제 해운만 보는 그런 물류가 그쳐서는 안 되고 육상 물류, 해운, 국제 해상 물류, 또 생산 물류 모든 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물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부처가 나눠져 있고 그걸 통합해서 같이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만한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국무총리실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부에서 보는 물류정책, 해양수산부가 보는 물류정책이 전혀 별개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통합이 절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물류 새로운 발전 트렌드를 본다면 우리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걸 보세요. 지금 그게 일렉트릭 커머셜 회사로 출발했는데 지금 구글은 선박회사도 가지고 있고 항공도 가지고 있고 육상 창고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유통뿐이 아니라 출발은 유통에서 했지만 지금 물류를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성장 회사들은 랭킹 넘버 1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물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물류도 해상 물류, 육상 물류 따로 해서는 안 되고 해상, 육상을 통합해서 전체로 같이 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국제적인 생산 체제의 이 재분포 이런 걸 왜 물류라는 그런 큰 프레임워크 속에서 비교하고 분석하지 않는지 우리가 지금 이 안정화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안정화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지향점이 바로 그러한 통합 그리고 경쟁과 화합 이런 것을 지향하는 물류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또 그 사기들은 7시부터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하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강원 대표님이 울산에서 계속해서 망에 계시면서 오늘 토론 또 세미나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안강원 대표님에게 오늘 제 6차 세미나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세리 변호사님 혹시 한 말씀 있으시면은
안 대표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죠. 우리 윤세리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율촌의 대표 변호사님이신데 우리 유통 그 경쟁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참 최고 원로이신데 이쪽으로 좀 오셔서 짤막하게 오늘 뭐 세미나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 나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배우러 나왔고 또 많이 배워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김민현 교수님께서 미국 경쟁법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쟁법을 이제 원리적으로는 받아들인 거라서 이제 비슷한 법리를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얼라이언스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좋은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쟁법상으로는 단독행위라는 개념과 공동행위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행위는 이제 복수의 사업자가 하는 거고, 단독행위는 하나의 사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가 하는 건데, 그렇지만 얼라이언스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아지면 얼라이언스에 있는 몇 개의 사업자를 다 합해서 그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다만 얼라이언스 여러 개를 합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려면 얼라이언스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제 좀 현재까지는 뭐 그런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나 또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천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합해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되고 또 이게 타이트해지면서 얼라이언스의 어떤 사업자로서의 단수냐 복수냐 하는 데 대한 이슈는 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교수님께서 이 경쟁법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경쟁법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같이 연구해 가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클로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또 계속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런 모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시황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또 물류도 얼마큼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제 짧은 어떤 기간 동안에 많은 손익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손익이 필요하고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운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이제 나아졌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2년, 3년 후에 과연 이런 시황을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 그룹의 이 사장단들이 모두 4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해운이나 조선이나 물류나 선박 금융들이 모두 다 혼연일체가 돼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2, 3년 후에 옛날에 2010년대 동안의 어떤 혹독한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저기 그 유민철 PD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분야에 정확하고 또 연속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리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같이 얼굴을 뵈면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해운 조선 물류가 하나로 되어서 초격차로 세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초격차. 예,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또 발표 토론해 주셨고요. 또 우리 취재하려고 아주 경제에서 또 김성현 기자님 오셔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영상도 올려서 같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대표님 감사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